우리 앞에는 파나마 운하가 있다. 매년 이곳을 통해 14,000척이 넘는 선박들이 지나간다. BDYVK. 이런 배들이다. 그들은 똑같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며 현대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을 실어 나른다. 자동차, 석유, 산업, 화물, 생활 필수품이 담긴 컨테이너들. 어쩌면 지금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도 한때 바로 이 경로로 지나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떠올리지 못하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다. 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가기 위해 이 거대한 배들에게는 단지 길게 뻗은 인공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곳에는 해수면 높이에서 곧장 이어지는 직선 수로가 없다. 대신 선박은 극도로 복잡한 공학적 절차를 통과한다. 선박을 해수면에서 약 85피트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거대한 인공 호수를 가로질러 통과시키고 그 다음 대륙 반대편에서 다시 해수면 높이로 똑같이 정교하게 내려놓는다. 이 모든 과정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극도로 네오브한 순간에서 출발한다. 수천 마일의 대양을 건너 배를 이끌어온 사람이 갑자기 조종권을 잃는다. 배가 대서양 쪽에서 운하로 접근하면 작은 업무용 선박이 선측으로 다가온다. 그 배에서 파나마 운하 도선사가 갑판으로 올라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도선사가 된다. 폭풍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도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선박을 지휘해온 선장은 이제 사실상 자기 조타실에서 파사지르가 된다. 형식상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조종은 완전히 도선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겉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선장보다 배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핵심 문제가 드러난다. 선장은 자기 배를 완벽히 안다. 조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속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재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다. 그러나 그는 파나마 운하를 모른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즉흥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다. 운하에서 일하는 도선사들은 이 항로로 선박을 인도할 자격을 얻기까지 수년의 훈련을 거친다. 그들은 운하를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전으로 익히며 모든 디테일을 몸으로 외운다. 우기에는 물의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기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 어디에서 교활한 횡풍이 생기는지, 어디에서 흐름이 선체를 뜻밖의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관문문을 통과할 때 최대한의 정밀함이 필요한지까지 기억한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과정이 덜 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차키를 건네고 조수석에 앉아 양옆에 겨우 2인치씩만 남는 좁은 공간에 그 사람이 차를 주차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자동차의 크기를 5만 톤의 강철 덩어리로 바꿔보라. 파나마 운에서는 매일 바로 그 일이 벌어진다. 선장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불과 몇 분 전에 만난 사람을 믿고 그가 운하를 마지막 1미터까지 알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판도는 정말로 거대하다. 수억 달러 가치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오간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오산, 단 한 번의 불운한 조작. 그러면 배는 관문 수조의 콘크리트 벽에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비싼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사건 하나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항로 가운데 하나의 운영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선원 전원은 키를 잡은 사람이 그 수년의 훈련이 약속하는 만큼 데이치 스체로우치노 뛰어나길 바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곧 가장 위험한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대서양 쪽에서 같은 관문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허용 오차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작은지를 알아야 한다. 원래의 관문 수조는 폭이 110피트다. 동시에 파나막스급 표준 선박, 즉 운하가 처음 설계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최대 크기의 선박은 폭이 106피트까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에 남는 빈 공간은 2피트도 되지 않는다. 2피트도 되지 않는다. 그게 전부다. 이제 이 거대한 선박을 수조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물이 선체를 누르고 흐름이 배를 옆으로 밀어내려 하며 바람은 호수 표면에서 휩쓸려 내려오고 배 자체는 앞으로 움직이며 엄청난 관성을 지닌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항적이 단지 몇 피트만 벗어날 수 있다. 그 순간 5만 톤의 강철이 이미 100년이 넘은 콘크리트 벽을 따라 긁히기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이른바 노새가 등장한다. 그리고 아니다. 동물이 아니다. 파나마의 노새는 관문 수조의 벽에 바로 스트로된 레일 위를 달리는 작은 전기 기관차들이다.
선박이 관문에 접근하면 이 기관차들이 운하 양쪽에 줄을 선다. 선박의 승무원들은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굵은 강철 케이블과 로프를 뽑아 각 노새에 연결해 고정한다. 하지만 널리 퍼진 신화와 달리 노새는 배를 앞으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전진은 선박의 엔진이 담당한다. 노새의 임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노새는 횡방향 이동, 돌풍, 그리고 흐름의 영향을 상쇄하며 선박을 수조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유지한다. 이 순간 갑판을 보면 선체에서 양쪽 기관차로 팽팽하게 뻗은 굵은 강철 케이블이 보인다. 이 케이블은 마찰 방지용 금속 안내 장치들을 통과한다. 이 장치들은 로프가 선체에 쓸려 닳지 않도록 한다. 각 노새에는 강력한 전기 권양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케이블을 감거나 풀 수 있다. 노새의 조작자들은 장력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너무 느슨하면 배가 벽 쪽으로 드리프트하기 시작한다. 너무 팽팽하면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관차 자체가 레일에서 뜯겨 나갈 수 있다. 노사의 한 대는 최대 35톤의 견인력을 낼 수 있다. 인상적이지만 그 노새가 우델샤는 선박의 질량이 그 수치를 1000배 이상 초과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오직 모든 요소가 동기화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선박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노새들은 장력을 계속 조정하며 조작자들은 미세한 이탈에도 즉각 반응하고 도선사는 선체와 케이블과 선박의 반응을 관찰하며 전체를 조율한다. 노새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훈련해 이 행동들을 자동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겉보기에는 거의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과 운하의 며칠간 정지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다. 선박이 첫 번째 관문 수조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안정되면 선미 뒤쪽의 거대한 강철문이 천천히 닫힌다. 그 순간 배는 길이 약 1000피트, 폭 110피트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갇힌다. 사실상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상승이 시작된다. 같은 관문에서 선박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는 펌프가 사용되지 않는다. 어떤 엔진도 물을 위로 퍼올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오로지 중력과 천재적인 공학적 논리만으로 작동한다. 만약 수조에 물을 빼고 바닥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두꺼운 콘크리트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바닥에는 수백 개의 구멍이 전체 표면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이 구멍들은 바닥 아래를 통과하는 측면수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이 수로들은 다시 전체 관문 시스템의 중앙 벽 아래를 지나가는 지름 약 18피트짜리 주수로, 즉 터널로 연결된다. 여기서 물리학이 개입한다. 같은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85피트 높은 곳에 있다. 이 높이차가 압력을 만든다. 그런 물기둥의 바닥에서 압력은 제곱인치당 약 37파운드에 이른다. 조작자들이 주수로를 호수와 연결하는 원통형 밸브를 열면 바로 그 압력이 물을 수조 안으로 밀어넣는다. 물은 단순히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곳에 놓인 호수의 질량에 의해 구동되며 시스템 안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온다. 하지만 핵심은 물이 수조를 채우는 방식에 있다. 만약 이 거대한 물의 덩어리가 한 지점에서만 수조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내부에는 즉시 강력한 흐름이 생겨 선체를 벽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시스템의 공학적 천재성이 드러난다. 물은 한 줄기 스트루이로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바닥의 수백 개 구멍을 통해 즉시 분산되어 올라온다. 마치 욕조가 바닥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전체 바닥 면적에서 균일하게 상승한다. 그 결과 선박은 물의 움직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부딪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 밀리지도 않는다. 물높이와 함께 천천히 떠오를 뿐이다. 상승 속도는 분당 약 3피트, 선박의 위치를 완전한 통제 아래 두기에 충분히 느린 속도다. 바닥과 벽 아래에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이 숨어 있다. 이 수로들의 총 길이는 3마일 반을 넘는다. 펌프도 엔진도 복잡한 장치도 없다. 오직 콘크리트, 강철 밸브, 그리고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중력만 있다. 이것은 100년이 넘기 전에 설계된 시스템이며 오늘날까지 거의 변화 없이 작동한다. 하지만 관문이 경이로운 이유는 물을 들어 올리는 방식 때문만이 아니다. 문 자체를 보면 뒤늦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영리한 또 하나의 공학적 해법이 보인다. 각 문짝은 폭이 약 65피트이고 높이는 설치 위치에 따라 47피트에서 82피트까지다.
문짝 하나의 무게는 730톤에 이를 수 있다. 처음 보면 이를 움직이려면 막강한 동력과 거대한 기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 트릭이 있다. 이 문들은 속이 비어 있다. 본질적으로 공기로 채워진 거대한 강철 상자다. 그래서 부력을 가진다. 물속에서는 실제 유효 중량이 육지에서보다 훨씬 가볍다. 그리고 더 높은 수위 쪽에서 물이 압력을 가하면 그 물 자체가 문짝이 움직이도록 돕는다. 그래서 불과 약 25마력 정도의 비교적 작은 전기 모터로도 이 거대한 구조물을 몇 분 만에 열고 닫을 수 있다. 프리듬고 나면 당연해 보이지만 프리듬기 전에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해법이다. 수조의 수위가 다음 구간의 수위와 같아지면 앞쪽 문이 천천히 열린다. 노새들이 다시 선박을 통제 아래 두고 다음 수조로 페렛 이끈다. 선미 뒤의 문은 닫히고 과정은 반복된다. 같은 관문에는 이런 수조가 3개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승, 이동, 상승, 반복, 또 반복. 이 단계가 끝나면 선박은 해수면에서 약 85피트 높이까지 완전히 폰얕음 상태가 되어 같은 호수 수위로 올라간다. 이 모든 과정은 약 2시간이 걸린다. 물과 중력만으로 강철과 화물 합쳐 10만 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2시간이다. 이 시스템을 20세기 초에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100년이 넘은 뒤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아하고 신뢰성 높은 해법을 만들어냈다. 콘크리트 수조의 답답함을 지나 선박이 열린 공간으로 나오면 대비는 즉시 느껴진다. 같은 호수는 거의 고요하고 넓어 보인다. 노새는 뒤에 남고 초반 단계의 긴장도 누그러진다. 도선사는 여전히 선박을 조종하지만 그 순간의 압박은 더 이상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 그러나 이 평온은 속임수다. 같은 호수는 자연 호수가 아니다. 완전히 인간이 만든 것이다. 100년이 넘기 전에 차그레스 강을 막아 만들어졌다. 댐이 완성되고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수면 아래에는 마을 전체, 철도 노선, 그리고 수천 에이커의 열대림이 잠겼다. 호수가 채워진 첫 해들에는 물 위로 나무 꼭대기와 가라앉은 구조물의 잔해가 오랫동안 튀어나와 있었다. 같은 호수가 만들어진 해, 즉 1913년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저수지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면적은 약 164제곱마일에 달하며 바로 이 호수가 배들이 지협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높아진 수로 역할을 한다. 호수를 건너는 구간은 약 21마일이며 운에서 설정된 낮은 속도 제한 때문에 몇 시간이나 걸린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도선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는다. 선박은 표시된 항로를 정확히 따라가며 그 항로는 수중 위험물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진다.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옛 강바닥의 흔적, 잠긴 물체들, 그리고 선박이 좌초할 수 있는 얕은 구역들이 숨어 있다. 운하관리당국은 지속적으로 준설 작업과 항로 조사 작업을 하지만 최종 책임은 결국 조타실 위에 한 사람에게 남는다. 같은 호수는 관문 이후 잠깐의 휴식을 주지만 그것은 단지 잠시의 일시 정지일 뿐이다. 페레데는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구간이 기다린다. 같은 호수의 남쪽 끝으로 가까워질수록 수면의 넓이는 점차 좁아진다. 넓게 펼쳐진 인공호수는 단단한 안반 덩어리를 그대로 파낸 수로로 바뀐다. 이 구간은 오랫동안 쿨레브라 절개로 불렸고 오늘날 공식 명칭은 가이아르 절개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파나마 운하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구간으로 여겨진다. 이 구간의 길이는 약 8마일이다. 대서양과 태평양 유역을 가르는 대륙 분수령을 관통한다. 두 해양 분지의 경계를 이루는 고지대 능선이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한때 실패했던 곳이 바로 스테스다. 미국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이 안반 덩어리를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유일한 선택지는 산을 뚫어 길을 내는 것뿐이었다. 가장 좁은 곳에서 절개의 폭은 약 630피트다. 얼핏 보면 충분히 넓어 보인다. 그러나 현대 컨테이너선의 폭이 160피트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라. 이제 그런 배 두 척이 서로 마주오며 교차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옆에는 바위 절벽, 그리고 조종을 위한 공간은 최소한 뿐이다. 이것은 드문 교행 구역만 있는 단일 차선 도로와 비슷하다. 다만 자동차 대신 여기서는 수만 톤짜리 선박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선박이 완전히 정지하려면 거의 반 마일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선박 운항은 더 이상 도선사와 선장만의 영역이 아니다. 파나마시티에 있는 교통관제센터가 개입한다. 그 센터는 운하 안의 모든 선박을 추적하며
북활로 분 단위로 그들의 이동을 배열한다. 선박들은 운하에 들어오기 전부터 통과를 위한 스트로고 정해진 시간창을 부여받는다. 북쪽으로 향하는 한 척의 선박이 고작 10분만 지연되어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박들은 멈춰서서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즉흥이 있을 자리가 없다. 어떤 지연이든 대세키의 선박에 영향을 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도선사들은 무전으로 계속 최신 정보를 받으며 지정된 교행 지점에 정확히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조정한다. 모든 조종은 사란에 계산되어 있다. 모든 미터가 중요하다. 도선세계 이멘노 여기에서 긴장은 다시 높아진다. 바위 절벽은 가까이 있고 돌풍은 갑자기 강해질 수 있으며 좁은 구간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는 이 통로가 어떤 대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식과 함께 진행된다. 쿨레브라 절개를 만들기 위해 제거해야 했던 암석의 양은 2억 입방야드가 넘었다. 이는 운하 건설에서 가장 힘든 단계 가운데 하나였다. 흙과 암석은 끊임없이 다시 절개부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산사태는 이미 정리된 구간을 반복해서 메우며 몇 달의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라스루쳤다. 결국 엔지니어들은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사면을 더 완만하게 만들며 운하의 기하 형태 자체를 바꿔야 했다. 이는 더 많은 양의 암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구간을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운하관리당국은 지속적으로 경사면 보강과 준설 작업을 수행한다. 안반은 완공 후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천천히 이동한다. 여기서 어떤 세련탄 사고가 나면 산사태를 유발해 운하를 수개월 동안 막아버릴 수 있다. 이 통로의 매 미터는 폭발물과 증기 굴착기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자연은 여전히 이 길을 마지못해 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쿨레브라 절개를 빠져나오면 선박은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선다. 스페레데는 태평양으로 내려가는 하강 구간이 있다. 선박과 열린 바다 사이에는 2개의 관문 단지가 남아있다. 먼저 페드로 미겔 관문이 나온다. 단일 수조로 이루어진 관문으로 선박을 미라플로레스 호수 수위까지 약 31피트 내려준다. 이 호수도 인공이며 태평양 쪽 두 관문 시스템 사이의 완충 구역 역할을 한다. 호수를 짧게 건넌 뒤 선박은 미라플로레스 관문에 도달한다. 이곳은 2개의 수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선박을 추가로 54피트 더 내려 태평양 해수면으로 이끈다. 미라플로레스 관문의 벽에 표시된 수위 눈금을 분임히 살펴보면 이 구간이 대서양 쪽과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태평양에는 강력한 조석이 있다. 하루 동안 이곳의 수위는 거의 20피트까지 변할 수 있다.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미라플로레스 호수와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온다. 썰물 때에는 그 차이가 드람적으로 커진다. 관문 조작자들은 조석표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콘크레트한 순간에 각 수조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빼야 하는지 정밀하게 계산한다. 새벽에 통과하는 경우와 저녁 무렵에 통과하는 경우는 수리학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다. 그리고 각각은 자기만의 계산을 요구한다. 태평양 쪽 관문 내부에서는 과정이 가툰에서 일어났던 것과 완전히 거울처럼 반대다. 선박을 내릴 시간이 되면 조작자들은 더 높은 수위의 저수지로 이어지는 밸브를 닫고 더 낮은 수조로 이어지는 통로 또는 곧바로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를 연다. 압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물은 같은 수로를 통해 아래로 흘러가며 중력과 수위 차이를 따른다. 이때 바닥 구멍 시스템은 다시 핵심 역할을 한다. 물은 한 지점에서만 빠져나가지 않고 소용돌이나 강한 와류를 만들지 않는다. 바닥 전체 면적에 걸쳐 고르게 빠져나가며 이는 흡입 효과를 막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약 8분이 지나면 수위는 다음 수조의 표시까지 내려간다. 선박은 물과 함께 내려간다. 부드럽게 충격 없이 노새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서. 노새는 다시 선체를 수조 중앙에 스트로고 유지한다. 같은 최소 여유, 같은 긴장된 센티메트로 선측과 콘크리트 벽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강역.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며 마침내 선박은 해수면 높이에 도달한다. 도선사는 8시간에서 10시간 전 조종을 넘겨받은 이후로 그동안 내내 조타실에 있다. 그는 선박을 3번 연속 상승시키고 인공 호수로 끌어올린 뒤 산악지대를 통과시켰고 이제 다시 해수면으로 정교하게 내려놓고 있다.
미라플로레스 관문의 마지막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야 그의 일은 끝을 향해 간다. 선박 앞에는 태평양이 펼쳐진다. 선박은 대서양과 태평양 유역을 가르는 분수령을 넘고 대륙 능선을 관통하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공학 구조물 가운데 하나를 지나간다. 조종은 점차 선장에게 되돌아간다. 도선사는 선박을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운하의 규모와 정밀함에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렛고 떠오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시간이 흐르면 운하 자체의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관문 수조 하나를 채우는 데에는 담수 약 2,600만 갤런이 필요하다. 이 물은 같은 호수에서 온다. 그리고 수조가 비워질 때 그 물은 다시 호수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다로 흘러가 영원히 사라진다. 완전한 통과, 가툰 관문을 통한 상승과 페드로 미겔 및 미라플로레스를 통한 하강, 은선박 한 척당 담수 약 5,200만 갤런을 요구한다. 이 수치를 하루에 35척에서 40척으로 매일 쉬지 않고 곱해보면 매일 거의 20억 갤런의 담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 같은 호수는 오직 강수에 의해 보충된다. 파남에는 우기가 있으며 이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열대성 폭우가 호수에 물을 대는 강들을 채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운하를 통한 화물 흐름은 크게 증가했다. 기후 조건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건조한 해들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 심각한 가뭄이 오면 운하 관리 당국은 선택지가 없다. 그들은 선박의 흘수, 즉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깊이를 제한한다. 이는 선박들이 더 적은 화물을 싣고 가야 한다는 뜻이다. 추가 요금이 도입된다. 가장 KTTH한 경우에는 하루 통과 횟수가 줄어든다. 선박 대기줄은 며칠, 심지어 몇 주까지 늘어난다. 2016년에 개통된 확장 관문은 더 큰 선박을 위해 설계되었고 물 재사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재사용 수조들은 각 통과 때 사용된 물의 약 60%를 되돌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큰 개선이다. 하지만 100년이 넘도록 작동해온 원래의 관문들은 여전히 20세기 초와 똑같이 작동한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간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결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공학적 성취는 여전히 한 가지 단순한 변수에 의존한다. 올해 파나마 정글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